그러니까 발생의 시계를 멈추는 거죠. 우리가 군대 가서 휴가 나오면 국방부 시계 멈추듯이 노화는 굉장히 정의하기가 힘든 생명 현상인 것 같아요. 노화의 원인이 워낙 다양할 수 있어서 그 중에 일부는 당연히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쁜 꼬마 선충에서 찾아낸 인슐린에 관련되는 그런 유전자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보편적일 건지 또는 얼마나 결정적일 건지는 좀 다른 문제여서,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유전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고요. 환경이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의 경우 같으면 일란성 쌍생아 연구를 하는 이유가 유전적으로는 거의 똑같은데 둘이 뭔가 달라지면 그건 거의 환경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 일란성 쌍생아 중에 한 사람은 지구에 있고 한 사람은 우주선을 타고 나갔죠. 그래서 2달인가 석 달인가 있다가 돌아와서 이 두 사람을 다시 비교하는 연구를 해요. 그러면 유전자는 다 똑같은데 지구에 사느냐 우주선에 가느냐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걸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너무 짧게 있었어요. 화성쯤 갔다 오면 아마 확 차이가 날 텐데, 항상 이야기가 이게 유전이냐 환경이냐의 싸움인데 항상 중간쯤 서죠. 환경을 무시할 수가 절대로 없거든요. 다양한 유전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텔로미어라고 하는, 텔로미어가 뭐냐면은 모든 세포들의 유전자가 이제 일렬로 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염색체 속에 있고요. 염색체는 그러니까 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선형으로 되어 있는 이 염색체가 세포가 하나가 되고 둘 되고 넷 되고 할 때 복제될 때 끝부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따로 관리를 하는데 염색체 끝부분의 관리가 잘 안 돼서 보호가 안 되면 수명이 엄청나게 짧아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조로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텔로미어 부분을 잘 보호해주면 그 질병을 막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지는 것 중에는 돌연변이가 생기면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것들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을 늘리는 경우는 실험적으로는 보여주지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렇게 별로 없죠. 비정상적으로 빨리 노화하는 경우는 질병이고 사실 그건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 긴 스토리인데요. 제가 박사과정 미국에서 할 때 어떤 특별한 약물을 꼬마 선충한테 주고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화학약품이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알코올에 녹여야만 녹는, 그러니까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코올에다 녹여가지고 꼬마 선충한테 줬더니 제가 원하는 이상한 형질이 나타났어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취한 거였어요. 대조군 실험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 약물하고 알코올하고 섞어서 줬더니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뒤늦게 알코올만 줘봤더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죠. 제 실험은 망하고 박사 논문에 실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새로운 연구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알코올을 꼬마 선수도 취하는데, 그래서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술에 취한다는 현상이 도대체 뭐냐 잘 몰라요. 근데 틀림없이 신경세포가 느려지는 현상일 텐데, 그리고 조금 더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마취제도 기능을 잘 모르기도 해요. 아는 부분도 많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마취되는 현상과 숙취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취하는 현상이 비슷할 수도 있고, 그걸 연구를 하면 사람의 정말 좋은 마취제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꼬마 선충에서 술을 취하게 한 다음에,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꼬마 선충은 그냥 뻗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알코올의 농도가 높으면 얘네들이 탈수 현상이 생겨서 죽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높은 농도가 한 7%쯤 돼요. 7%면 막걸리보다 조금 높은 거죠. 그 정도 되면 10분이면 꼬마 선충은 다 쓰러집니다. 다 취합니다. 근데 저희가 돌연변이 약품을 처리를 한 다음에 한 100만 마리, 1000만 마리, 1억 마리 이렇게 봤어요. 저희가 30분을 기다렸어요. 근데도 안 취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냥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당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이름을 저희가 주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정확히 그게 저희가 하는 유전학적 연구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찾고, 그 돌연변이가 어떤 유전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고, 그 유전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면 정확하게 그 경로를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취하지 않는 주당 돌연변이 개체들을 찾았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까지 가는 데는 거의 15년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찾았고 저희가 기대했던 거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서 연구를 그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했죠. 저희가 이거 연구비 신청했을 때 좀 큰 연구비를 신청을 했어요. 알코올의 기전을 밝히겠다. 그랬더니 그 심사위원 한 분이 그러면 컨땡땡보다 좋은 약을 만들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셔서 제가 한 10년만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한 3년 정도 연구를 하고 더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재밌는 화제여서 연구비 없이 한 15년 정도 계속 했죠. 결국은 돌연변이는 2000년쯤에 찾았어요. 근데 그 돌연변이가 어디에서 생겨난 걸 찾는 거는 2017년인가 18년이니까 엄청 오래 걸렸죠. 먼저 예쁜 꼬마 선충은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씁니다. 예쁜 꼬마 선충. 하나의 단어입니다. 선충이라는 건 선처럼 생긴 벌레라는 뜻이죠. 근데 예쁜 자가 왜 붙었냐면은 종명이 끝에 엘레강스라는 종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제 이메일 주소도 엘레강스입니다. 그게 저희가 연구하는 선충의 종명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엘레강스를 뭐라고 번역할까 하다가 예쁜이라고 한 거고요. 근데 꼬마라고 붙은 이유는 크기가 1mm 정도 돼서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서 꼬마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붙여서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도 입에 사실은 붙었다 안 붙었다 그래서 그냥 뭐 선충이라고도 하고 벌레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 사람의 게놈 프로젝트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기존에 알려져 있기로 사람 게놈 프로젝트에서 그 유전자의 서열이 엄청나게 긴데 그 중에 한 2% 정도만 단백질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나머지 90몇 %는 그전에는 거의 트래쉬라고 해서 쓰레기처럼 정보가 없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중에 상당 부분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많은 의미 없는 서열들을 무엇 때문에 돈을 들여서 다 하느냐 그게 엄청난 반대 이유였어요. 그럴듯합니다. 반대 이유가. 저도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야 이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쁜 꼬마 선충은 사람보다는 한 30분의 1 정도로 크기가 작아요. 유전자의 서열의 개수가 1억 개 정도 됩니다. 30억 개가 아니라 1억 개 정도니까 자 예쁜 꼬마 선충으로 한번 해보자. 연습 삼아 해보자. 그래서 그걸 저희는 파일로트라고 부르죠. 파일로트 프로젝트로 예쁜 꼬마 선충을 선택했고 게놈 프로젝트를 예쁜 꼬마 선충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는 최초로 모든 유전자 서열이 밝혀진 첫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연구를 했던 팀이 그대로 사람 게놈 프로젝트를 해요. 그대로 이어져서 일을 하고 결국 사람을 유전자 서열을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을 해보니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나오더라. 사람도 하자. 힘을 얻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희가 주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사람의 경우에 유전자가 한 2만 개 정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예쁜 꼬마 선충도 2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 2만 개라는 게 이제 단백질의 정보를 내는 유전자 개수죠. 그 유전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염기 서열 수준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도 잘 몰랐고요. 그걸 전체를 알아낸 거가 게놈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의미죠. 설계도를 다 밝혔다. 근데 사실은 그게 시작입니다. 그 설계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직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 현상을 밝혀내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추를 깬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가설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거에 기반해서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됩니다. 근데 예쁜 꼬마 선충이 완전히 사람하고 다르면 사실은 또 별개일 텐데 그 2만 개 유전자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사람한테도 있고 선충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하면 잘하면 사람한테서도 그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하니까 예쁜 꼬마 선충이 가장 좋은 연구 소재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긴 합니다. 근데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쁜 꼬마 선충과 예를 들면 초파리와 생쥐 또는 뭐 지브라피쉬 물고기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연구하기 힘드니까 대신 연구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델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모델이라고 하면 특정한 모델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의 경우는 수정란에서부터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발생이라고 부른다면 발생,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모여서 뇌를 구성하는데 예쁜 꼬마 선충의 경우는 신경세포가 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로 아주 작은 형태의 뇌를 구성을 합니다. 단순하죠. 그래서 신경계에 대한 연구, 이 두 가지 정도는 예쁜 꼬마 선충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생명 현상들은 예를 들면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초파리 연구에서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생쥐를 연구하면 이거는 이제 척추 동물에다가 포유류니까 그들만이 가지는 특징은 또 거기서 연구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은 너무너무 단순하다는 게 가장 장점이고 그럼에도 사람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죠. 뇌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해부학적인 구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 기능 연구 사업에 계획서를 내서 연구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야, 뇌도 없는데 무슨 뇌 연구를 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뇌라는 게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뇌처럼 복잡한 것도 있지만 정말 단순화시키면 예쁜 꼬마 선충 같은 신경계만 남겨도 학습도 하고 기억도 하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자, 그게 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 뇌를 기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300개 정도의 뉴런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연구를 할 수 있죠. 몸을 전체를 구성하는 건 세포가 한 900개 조금 더 됩니다. 그 중에 300개 정도가 신경세포니까 사실은 3분의 1이 신경세포인 거예요. 이 동물 전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로 환경을 인식하고 반응하고 싫어하는 거 있으면 피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뇌가 하는 역할하고 똑같은 거죠. 훨씬 단순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연구를 저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포기한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미룬다?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쁜 꼬마 선충의 경우는 드라마틱합니다. 얘네들이 사실은 뭐 세포 1000개도 안 되는 걸로 몸을 구성하는 동물인데 알에서 딱 깨어났을 때는 한 550개 정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마리가. 근데 알에서 딱 깨어날 때 환경을 봅니다. 환경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적절한지, 나랑 비슷한 개체가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주변에 밥이 충분히 있는지 뭐 이런 정도를 판단한 다음에 그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자손을 낳으면 불리한 거죠. 그러면은 원래 꼬마 선충은 알에서 깨어나서 허물을 4번 벗고 어른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깨어나자마자 그 판단을 해요. 아, 환경이 별로다. 그러면 그때 발생의 단계를 진행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휴면 유충 단계라고 해서 다우어라고 부릅니다. 그게 독일 말로 아마 멈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형태의 유충으로 발생이 대안적인 발생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 단계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유충이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손을 낳을 수가 없죠. 근데 얘네들은 안 죽어요. 견딥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른이 되면 자손을 300마리 정도 낳아요. 한 2, 3일에 걸쳐서 300마리를 낳고 한 2주쯤 살다가 죽어요. 평균 한 2주 정도의 수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밥이 없어서 자손을 낳는 걸 미룬 이 개체들은 6개월까지도 견딥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견뎌요. 그러다가 밥이 오면 발생을 계속해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자손을 낳아요. 그 다음에 2주 살다 죽는 거죠. 엄청나게 사실은 연장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계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어떤 호수에 있는 킬리피쉬라고 부르는 물고기의 경우는 물이 있으면 물고기인데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걔네들은 발생을 하다 멈춥니다. 그냥 그러고 뭐 한 1년도 견딘대요. 그러다 물이 오면 발생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발생의 시계를 멈추는 거죠. 우리가 군대에 가서 휴가 나오면 국방부 시계 멈추듯이 이 선충의 삶의 시계가 잠시 멈추는 느낌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예쁜 꼬마 선충의 연구 결과가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될 거냐 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예쁜 꼬마 선충을 다 이해를 하고 나면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는 그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다우어라고 하는 발생 단계에 들어갈 때 사용되는 유전자들과 혼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환경을 느끼려면 신호를 막 전달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그네들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들이 사람한테 적용될 거냐? 이제 그건 그 다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적용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신티아 캐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예쁜 꼬마 선충을 수명의 연구에 쓰고 싶으셨어요. 예쁜 꼬마 선충이 다오어에 들어가면 수명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다오어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유전자들을 보니까 어떤 유전자들이 있었어요. 그 유전자들의 돌연변이들을 가지고 다오어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어른이 됐을 때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봤더니 수명이 길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게 사람한테도 비슷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수명이 길어질 거냐? 그건 아직 몰라요. 왜냐면 이게 워낙 중요한 유전자예요. 인슐린 비슷한 신호와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체예요. 그러니까 그게 워낙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명만 건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잘 몰라요, 아직. 근데 초파리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명에 관한 연구에 수명을 유전자가 조절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꼬마선충에서 한 거죠. 그게 다오어 유전자들을 통해서 된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그분은 매년 10월 달쯤에 스톡홀름에서 전화 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나한테 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연구비를 신청하면 한 20년 전에는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걸 뭐하러 연구하냐, 그런 질문을 항상 받아요. 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 예쁜 꼬마 선충을 연구하는 이유는 예쁜 꼬마 선충 그 자체도 재미있지만 그것이 사람한테 적용될 것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전자의 절반이 보존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화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존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꼬마 선충 연구를 하면 사람한테 적용하는데 훨씬 좋은 출발선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도 많고요. 그 신티아 캐년이 다오어 유전자 중에서 수명이 길어진 유전자를 찾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그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콜로라도 대학에 톰 존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수명이 길어진 돌연변이를 찾는 게 정말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2주면 다 죽어야 되는데 3주, 4주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이래야 되는 건데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찾았어요, 돌연변이를. 그러니까 에이징이 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AG-1이라고 유전자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분이 더 연구를 안 하셔서 그게 묻혔는데 알고 보니까 아까 그 인슐린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그 두 번째 찾아내신 분. 그 경로에 바로 아래쪽에서 작동하는 애예요. 실제로 찾아낸 거예요, 돌연변이를 통해서. 그러면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명이 단축되는 돌연변이를 찾으면 그 유전자는 보통은 수명을 길게 만드는 애 아닐까? 근데 수명을 단축시키는 돌연변이 너무 많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질병이든지. 그게 노화의 특이적인 상황이 될 수가 없어서 그런 연구는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는 애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막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파리에서 그 연구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꼬마 선충에서 AG라는 유전자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초파리에서 수명이 길어진 돌연변이를 찾았는데 그 유전자는 뭐라고 붙였냐면 무드셀라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800년 이상 살았다는 그분의 이름을 따서 그 유전자 이름을 붙였죠. 당연히 믿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했던 연구도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박사과정에서 했던 일 중에 사람한테도 있는 그 신호전달 체계입니다. 비싼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EGF라고 하는 성장인자가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 화장품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게 이제 재생시켜준다는 건데 그 경로가 꼬마선충에 그대로 있고요. 근데 그 경로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암이 됩니다. 이 EGF 신호의 경로를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잘 알면 암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 되죠. 예를 들면 유방암 같은 경우도 경로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때 했던 거는 이 경로에서 얘네들을 바깥쪽에서 조절하는 새로운 유전자를 찾았고 그게 사람한테도 그대로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뭐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네들이 다 암을 치료하기 위한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꼬마선충 연구에서 그런 연구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쁜 꼬마선충은 암은 없어요. 또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은 있습니다. 암을 일으킬 만큼 오래 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오래 살아야 암도 생기죠.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유명한 내기가 붙어 있죠. 노화학자 두 분이, 한 분은 누가 질문을 했을 때 150세 이상 사는 분들이 지금 질문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기자들. 그래서 그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노화학자 한 분이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근데 되게 친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기를 붙었어요. 150불씩 내서 150년을 기다리면 이자가 붙어서 그게 뭐 10억 불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긴 쪽의 자손한테 주자. 그 내기가 붙어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 아직은 모르죠. 근데 그 150세라는 게 현재까지 기록적으로 확인되는 건, 지금까지 최대 수명이 122세이지 않습니까? 그거의 20% 정도까지 더 늘어날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인데, 유전학적으로 상한선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종마다 넘어갈 수 없는 어떤 벽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거북이는 어디, 고래는 어디,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의 상한선이 120일까 150일까의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현재까지를 보면 120이 상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120을 넘을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베팅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벨상 수상자 한 분이 최근에 내신 책에 왜 우리가 늙는가라는 책의 맨 마지막 챕터가 그런 내용이에요. 오래 사는 걸 추구하는 게 맞나? 철학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단서를 달죠.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그 질문을 받거든요. 오래 사는 게 니네들의 목표야? 라고 했을 때 답은 건강한 노화라고 답을 합니다. 그게 모범 답안처럼 보입니다. 근데 개인한테 들어가면 또 다른 질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회적인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들 많이 하시죠. 지금 고령사회의 대책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2000년대 초반에 영국 수상하고 미국 대통령이 같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역사적인 현장이었는데, 그 발표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람의 유전자의 서열을 모조리 다 밝혔다. 근데 영국 팀하고 미국 팀이 합쳐서 같이 했다. 그걸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완성된 건 그때부터 한 20년 정도 더 걸리긴 했어요. 그때 초안이 완성된 건데, 그게 사람 게놈 프로젝트이고요. 영어로 하면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들이 DN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NA는 4가지 염기 서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순열처럼 되어 있는 엄청나게 긴 그런 분자이거든요. 그 서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밝히자. 그게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어서 사람을 달나라에 보내는 프로젝트에 비유를 했죠. 그 정도로 예산도 많이 들었고 그런 사업입니다. 30억 개의 염기들이 일렬로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에는 예를 들어서 4가지가 있거든요. 염기가 GATC 4가지가 있는데 1번부터 30억 번까지 그 한 자리에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4에 30억 승만큼의 서로 다른 가능성이 생기죠. 그런데 그 DNA 염기 서열이 그 자체로 설계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 중에 단백질이 있는데 그 서열 중에 상당 부분이 그 단백질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계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자체로 집은 아니고 집을 위한 준비 도면 정도인 거죠. 그게 어떻게 실행되는가 하는 게, 실제로 유전자가 그 자체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DNA잖아요. 그게 RNA로 바뀌었다가 RNA가 단백질의 정보를 내면 단백질들이 대부분 이제 일을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유전과 발생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호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생물학 연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낸 책은 뜻밖의 생물학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선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명 현상의 아주 흥미로운 점들을 모아서 책을 내게 됐고요. 생명과학이 외우
외우는 과목이라는 걸 벗어나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런 과목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죽음은 생명 현상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명과학을 연구한다고 하면 살아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라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로 생명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을 때는 살아있음과 죽었을 때 다시 순환되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또 다른 출발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석사 박사를 미생물학을 전공했는데요. 미생물의 역할이 많은 경우에 생태계에서 순환의 중요한 고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새로운 출발이다. 과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노화도 사실은 비슷한데요. 세포 수준에서의 노화와 개체 수준에서의 노화가 사실 약간 의미가 다르거든요. 세포 수준에서의 노화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가 됩니다. 세포가 분열을 멈추는 순간을 노화의 시작이라고 봐요. 근데 개체 수준에서는 쉽지 않죠, 사실은. 주름이 많이 생겼나 이런 거잖아요. 활동이 늦어졌나 이런 거라서, 예를 들어 사람의 죽음을 생각해보면 사람이 사망했다고 할 때 모든 세포가 사망한 거냐면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의 죽음과 개체 수준에서의 죽음은 약간 다르게 정의되는 게 맞고요. 세포 수준에서의 죽음은 세포가 살아있을 때는 세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 안과 바깥을 구별하게 해주는 건데, 그 세포막이 의미가 없어졌을 때 얘는 죽은 거예요. 근데 개체의 경우에 죽음은 각각의 세포들은 상당수 살아있음에도 죽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시스템으로서 활동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 게 대체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정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세요. 왜냐면 죽는다는 게 3, 2, 1, 0 해서 딱 죽는 게 아니라 노화를 해서 얘네들이 움직임이 점점점 느려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건드리면 약간 반응하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모든 세포가 동시에 죽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죽음에 이를 때 먼저 손상을 입는 조직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판단할 때는 건드렸는데도 반응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서 근육이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걸로 판정을 하니까 많은 경우에 신경이 반응하지 않으면 죽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기적인 신호를 직접 보기도 하고, 아니면 신경세포가 작동을 할 때 칼슘 이온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칼슘 이온을 색을 드러내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특별한 현미경을 들이대면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 뭐 초록색이 나온다든지 빨간색이 나온다든지 형광을 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어가는 순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간혹가다 하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했다는 걸 현재로서는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그 과학 기술들이, 예를 들면 뇌에다가 장치를 씌워서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고서 그게 의미하는 바를 해독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계를 씌웠는데 이 사람이 무슨 꿈을 꾸는지를 안단 말이죠. 다는 모르지만. 근데 현재는 윤리상 그 실험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확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신호를 내고 있는지. 근데 힘들겠죠.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기술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꿈을 꾸는지를 안다는 것도 좀 섬찟하지 않나요? 좀 저희로서는 너무너무 흥미로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맨 처음 시작하신 분이,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이 워낙 단순하니까 발생하고 신경계의 연구를 하기 제일 좋은 모델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수정란에서부터 어른이 되는데, 어른이 한 900개 정도 세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정란에서 세포 분열 2개 됐다, 4개 됐다, 8개 됐다. 이걸 현미경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노벨상을 탔어요. 그분이 사람 게놈 프로젝트도 뒤에 하셨어요. 그분이 3년 동안 하루에 8시간씩 현미경을 보면서 서로 다른 이제 알들을 보는 거죠. 그럼 세포가 2개가 됐고, 그러면 그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되면 이제 어른이 되죠. 그걸 관찰을 다 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하고 나서 우리가 족보 그리듯이 조상이 있고
아들이 둘이 있고 뭐 아들이나 딸이 있고 거기 있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게 족보잖아요. 세포의 족보를 그렸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수정란에서부터 이런 경로로 세포 분열을 하면 얘는 신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얘는 근육이 돼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세포들은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분열을 했는데 얘는 근육이 돼 있고 얘는 죽어요. 근데 이렇게 죽어나가는 요 계보가 개체마다 똑같아요. 볼 때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세포가 죽어요. 그게 하나가 아니라 131개인가가 그래요. 똑같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이분들의 결론이 뭐냐면 세포가 하는 일이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자살이라고 아까 표현하셨지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어요. 어디에? 유전자 속에. 그러니까 스스로 죽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되어 있는 세포 사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걸 처음으로 발견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생물학적인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세포가 잡아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타살이죠. 그래서 그걸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실험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얘네들은 전부 다 스스로 프로그램을 작동해서 죽어나가요. 그래서 자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어떤 식이냐면 세포가 있으면 이제 세포막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포막이 있고 핵이 있거든요. 핵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죽어나갈 때 얘네들이 시커매져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세포들이 보이는데 갑자기 시커매지는 세포가 생겨요. 걔는 죽은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 없어져요 또. 왜냐하면 주변 세포들이 걔네들 다 흡수해버려요.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는 특정한 세포들이 시체들이 보여요. 그 개수가 정확히 똑같아요. 모든 개체가. 다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연변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 속에 있으니까. 그거 하신 분이 노벨상을 탔죠. 세포는 세포막으로 안과 박을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포막이라는 구조가 굉장히 미묘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좀 포함하는 그런 인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물질을 넣어주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전기적으로도 막 보존을 하는데 죽을 때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두 막 사이가 물질이 바뀌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세포가 얘 죽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세포막이 뭔가 다른 신호를 내요. 그러면 주변의 세포들은 얘 죽었어. 그럼 걔를 잡아먹죠. 그래서 청소를 해버려요. 근데 이제 그게 대대적으로 죽어나가는 조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건. 근데 예를 들면 사람이, 예를 들면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면 뇌는 죽은 거잖아요. 근데 다른 장기는 살아있거든요. 순환이 계속 된다면. 그런 경우는 그 세포들도 위기를 느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 사멸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안 죽어야 되는 세포가 죽는 것도 문제죠. 그거는 예를 들면 파킨슨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세포가 죽지 않게 해주는 기전을 찾으면 되는 거고, 암세포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문제니까 반대 방향의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사멸은 양쪽 연구를 다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생명 현상입니다. 그리고 예쁜 꼬마 선충에서 그 유전자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사람한테 그대로 있어요. 예쁜 꼬마 선충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죠. 그 연구도. 그분들의 연구가 그래서 노벨상이 됐고, 노벨상이 되기 전에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증명이 됐죠. 꼬마선충에서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모델이 있냐, 그 자체로서 알츠하이머까지 가지는 않아서 사람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형태의 그런 아미노산들이 있거든요. 그 아미노산들을 꼬마선충에다가 넣어주면 비슷한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파킨슨의 경우도 예를 들면 특정한 뉴런들이 죽어나가서 움직임이 나빠지는 거죠. 그런 현상을 모방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좋냐 하면은 예쁜 꼬마선충에서 대신할 수 있는 모델이 있으면 여기다가 새로운 신약 후보들을 처리를 한다든지 새로운 유전자를 찾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죠. 그 다음엔 당연히 다시 사람한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연구들을 실제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또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지나친 낙관도 사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서, 죽음의 종류가 자살하는 형태가 있고 손상을 입어서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죽음도 있고 세포의 수준에서, 그 다음에 주변 세포가 와서 잡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역세포 같은 경우는 잡아먹기도 하죠. 다양한 형태의 죽음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들을 적절히 조절을 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죽음이 세포 수준이냐 개체 수준이냐고 했을 때 개체 수준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죠. 특히 뇌 쪽에서 일어나는 세포들의 노화나 죽음의 문제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체 수준이 아니라 세포 수준 또는 조직 수준에서의 세포들의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질병을 치료하자, 그런 느낌으로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병 치료냐 불사조가 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연구를 그래서 요새는 비교 유전체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과서 중에 제일 재미없는 게 생명 다양성이라고 해서 막 분류하는 게 정말 막 지겨운 부분이었잖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재밌는 분야가 됐어요. 똑같은 걸 쳐다보는데 이제는 유전자 서열로 쳐다보니까 유전자 서열을 밝히는 게 너무너무 값이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험실에서도 대한민국 전역을 다니면서 뭐 500품종 정도에 해당하는 꼬마선충 새로운 정도를 막 찾아요. 그럼 염기서열을 다 밝혀요. 저희의 목표는 이런 겁니다. 예쁜 꼬마선충뿐만 아니라 다른 꼬마선충들이 행동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 다른 행동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죠. 유전자 속에 있는 거죠. 그 유전자들을 비교하면 그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비교 유전체학입니다. 그러면 거북이와 사람과 이런 유전차를 비교를 해서 어떤 유전자 때문에 수명이 길어졌을까, 이렇게 비교를 이론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 멀어서 두 개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같은 쥐인데 수명이 긴 쥐와 그렇지 않은 쥐가 있어요. 야생에. 이 둘을 비교하면 훨씬 하기가 좋겠죠. 그런 식의 연구들을 하는 겁니다. 저희 같으면 전 세계의 예쁜 꼬마선충들이 서로 다른 품종들이 살아요. 사람의 인종들이 다르듯이 그게 하와이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그런 품종들이 유전자 서열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조금씩 다른 행동들을 하죠. 그러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찾았죠, 그렇게. 근데 수명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차이를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꼬마선충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릅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예를 들어 어떤 연구실에서는 다우어로 들어가는 환경을 어떻게 느끼느냐, 그게 품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연기서를 다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국의 선충하고 하와이 선충이 달라요. 그러면 이 둘을 교배를 시켜요. 같은 종이니까 자손들이 이제 다 나오죠. 이 자손들 중에서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히치하이킹 행동을 연구를 하는데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있어요. 잘하는 자손과 못하는 자손을 나눠요. 각각의 유전자를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항상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다니는 유전자가 있어요. 반대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우어에 잘 들어가는 자손과 다우어에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자손들로 나눈 다음에 유전자를 비교하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연구자가 했습니다. 그런 연구도. 저희가 이제 히치하이킹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닉테이션이라는 행동이 꼬마선충의 발생 단계 중에서 다우어라고 하는 특별한 발생 단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다우어가 아닌 발생 단계에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들은 똑같아요. 근데 환경에 따라서 얘는 다우어가 됐고 어떤 애들은 어른이 돼서 자손을 낳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얘는 닉테이션 하고 얘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차이는 아니고 뭔가 다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근데 유전자 속에 프로그램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라고 저희가 봤고, 세포 사멸이 프로그램 되어 있듯이 이 행동도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노벨상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연구를 시작했고요. 다른 어떤 연구실도 이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는 질문은 또 다른 건데, 고개를 들고 흔드는 행동을 할 때는 얘네들은 예를 들어 쥐며느리, 실험실에서는 저희가 초파리 이런 걸 쓰거든요. 그럼 얘가 붙어서 날아가요. 그 초파리 날아갈 때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럼 기어서 갈 때보다 훨씬 빨리 새로운 서식지로 갈 수가 있죠. 근데 밥이 없을 때에만 하는 행동이니까 밥이 있을 때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손을 번식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게 종의 확산의 전략이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죠. 사실은 그 세균의 경우도 이분법으로 분열을 계속 하죠. 걔네들은 언젠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균들이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딘가에 한 마리가 있었겠죠. 걔는 근데 2개 됐고 4개 됐고 계속 와서 어느 부분인가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죽지 않는 거죠. 히드라 같은 경우도 쪼개지면 또 재생이 돼서 새로운 개체가 되고, 걔네들은 노화의 표시가 별로 안 난다는 거죠. 그런 생물들이 있는 거. 그래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단순하지만 진화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종이 진화적으로 진화되어 갈 때 새로운 형질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걸 없애서
없음이라고 하는 형질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꼬리는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짐도 새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 손상을 입으면 우리는 재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프로그램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만 막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찾으면 풀어주면 되겠다. 이런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은 25만 년까지 안 보고 300년만 봐도 그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에서 일어난 엄청난 변화는 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자원들의 소모의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멸종의 시대가 와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덩치가 큰 포유류들은 굉장히 많이 멸종이 되었거든요. 제가 어느 칼럼에서도 멸종되어가는 포유류들 중에 인간이 포함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알 만큼 우리는 사실은 또 똑똑하기도 하니까 희망을 버리지는 않죠.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으로 한정할 건지 또는 전 우주에서 생명이 지구에만 있느냐의 문제도 또 다른 문제여서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되느냐.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했는데 그 전은 뭐냐라는 질문하고 되게 비슷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는 여러 개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유전 정보입니다. 유전 정보가 물론 약간은 RNA에도 있긴 하지만 4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DNA 속에 정보가 담겨져 있다는 게 그 다양한 생명체들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시간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죠. 그냥 추상적으로 이름을 붙여놓고 있죠. 루카라는 이름으로 붙여놨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거죠. 공통된 최후의 마지막 조상 세포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최초의 그 원시 세포가 지구상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벨상 수상자이신 프란시스 크릭은 생물학 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크릭입니다. 왓슨과 크릭의 그 크릭이에요. 그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분이죠. 이분은 사실은 의식이라는 거에 대한 연구를 평생 하셨는데 초반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책을 내셨는데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책이 지금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무슨 주장을 하시냐면은 지구상의 생명의 출발은 외계에서 온 거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생명이 탄생한 거는 뭐 예를 들면 30억 년, 40억 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주의 나이는 그보다 3배쯤 길단 말이죠. 그럼 어딘가에서 먼저 생명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예를 들면 운석이라든지 이런 걸 타고 원시적인 형태의 유기체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가 지구상에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야.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주에 나가서 유기물질을 찾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죠. 생명의 기원이 우리한테 있는 거냐? 우주 어딘가에 있는 거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줄에서 할 때 가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생물학자니까. 수많은 정자와 난자가 만날 확률을 계산해보면 이건 10의 마이너스 몇십 승 정도인데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건 이런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명은 과학이지만 기적에 가깝습니다. 사실 그 다윈의 진화론에서 그럼 진화는 선택한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연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연 선택. 그러니까 선택당하는 거인 것 같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에 의해서 또는 나한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자손을 제일 많이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되어지는 거죠. 적응하는 것처럼. 생명도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학의 궁극적인 목표하고도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쩌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보고 느끼는 그 호기심이라는 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기잖아요. 저기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이 출발선인 것 같아요. 과학의 출발은 호기심이거든요. 근데 생명과학은 생명에 대한 호기심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도 당연히 따라오긴 하는데 출발은 제가 보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모르는 것에 대한 호기심, 그 대상이 생명이면 생명과학인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좀 더 좁혀보면 결국 나를 이해하는 거겠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30년 넘게 해왔지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생명과학의 끝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전자 가위는 아주 최근에 발전된 기술이고요. 1970년대, 60년대로 돌아가서 또 중요한 발견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제한효소라는 효소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현대 분자생물학 또는 유전공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시대를 연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요. 제한효소라는 게 영어로는 restriction enzyme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 염기 서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중에 어느 서열을 인식을 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랑 사실 같은 목적이에요. 근데 특정한 염기 서열만 자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과거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은 세균들이 만들거든요. 그걸 우리가 뽑아서 많이 만든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서열 중에서 그 서열을 가지고 있는 애를 탁 잘라요. 자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전자 조작인 거죠. 그 일을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졌어요. 제한 효소는 특정한 서열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계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자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내는 게 유전자 가위입니다. 그것도 세균을 침투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이런 애들을 자르기 위해서 작동하는 방어 기제이고요. 근데 얘는 자르는 가위가 있고 누구를 자를지를 결정하는 거는 RNA가 있어갖고 이 RNA가 돌아다니다가 자기랑 비슷한 서열이 있으면 딱 붙어서 잘라버려요. 근데 그 RNA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넣어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서열을 가서 자르겠죠. 그래서 아무 서열이나 우리가 원하는 데 가서 자르고 붙이고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유전자 가위의 혁명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생물학적 종의 정의는 뭐냐면 이 두 개의 개체가 같은 종이다 아니다를 판정할 때 교배를 해서 자손이 태어났는데 자손을 낳을 수 있으면 같은 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쁜 꼬마 선충에 하와이의 선충이 있고 영국의 선충이 있어요. 이 둘을 교배시키면 자손들이 잘 태어나요. 근데 이 둘은 유전자 서열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한 2만 개 유전자 중에 한 3천 개 정도가 달라요. 근데도 교배를 시키면 자손을 만들어요. 같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 한두 개 바꾼 걸로 새로운 종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개체의 속성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제가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스님들의 토론방에서 유전자 가위로 내 유전자를 바꾸면 나의 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토론하신대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전자 가위라는 게 이런 거고 이래서 형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판단은 하십시오. 말씀드렸죠. 그렇죠. 실제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싶은 쪽이 일단 질병 치료 쪽이고요. 중국에서 문제가 됐던 그 유전자 가위 아기 탄생의 경우는 그건 하면 안 되는 윤리적인 제한이 있어서 그런 실험을 하면 안 되는데 중국인 의사가 발표를 했어요. 학회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HIV 환자 부모가 HIV 바이러스가 들어갈 때 수용체가 있어야 걸리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 수용체를 갖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에이즈에 걸렸어도 이 아이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그 유전자를 빼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난자에서 그 일을 해서 유전자를 조작을 했어요. 유전자 가위로. 그 수용체를 잘라서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제 HIV에 더 이상 감염되지 않는 아이를 탄생시킨 거예요. 근데 그건 윤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의사는 체포돼서 사라졌어요. 그런 일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지금은 그래서 유전자 가위는 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축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한 질병 치료에 관련된 그런 연구는 활발하게 되고 있으나 사람을 복제한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관 아기를 처음에 시술했던 분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다가 지금은 훨씬 많은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근데 유전자 가위는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 유전자 가위가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만 잘랐을지 또 다른 데를 손을 댔을지를 정확히는 몰라요. 논문들에서는 이제 전체를 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게 계속 보고는 되는데 케이스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를 몰라서 그게 가장 조심스럽고 윤리적으로는 그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단계예요.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개발되면서 생명과학에서도 대단히 혁신적인 연구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다양한 나비들이 있는데 그 나비의 문양들이 다 달라요. 종마다. 그 문양을 만드는 유전자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표적을, 후보를 찾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돌연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쁜 꼬마선충이 좋은 모델인 이유는 이거는 아예 좀 무작위적으로 돌연변을 많이 만들어서 형질을 고르면 되는데 나비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후보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자 가위로 탁 치고 들어가서 바꿔서 형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어떤 유전자가 중요하더라. 그걸 찾아낸 거예요. 꼬마선충이나 초파리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모델 동물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모델화되지 않은 비모델 동물들에 대한 연구도 이제는 가능해졌어요. 유전자 가위 덕분에.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생명 현상에 대한 규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유전자 혁명이 일어났던 첫 번째가 제한 효소를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한 효소가 대량으로 생산돼서 와 이게 가능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했어요. 유전자를 다 조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학자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도시에 모여서 논의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연구는 무한히 제공하되 적용할 때는 이건 이런 한계를 둬야 돼. 그게 하나의 예고요. 복제양 돌리가 태어났을 때 어마어마했죠. 포유류의 복제 동물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걱정도 똑같이 커졌다고요. 일주일 후에 그 논문이 나오고 나서 일주일 후에 미국 의회에 그 저자를 불러요. 청문회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컨센서스가 합의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전자 가위는 아직은 규제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더 풀어야 되는지 또는 적용 후에 규제를 더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단계죠. 너무나 빨리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맞아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회적인 논의가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영국은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중국은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문제라면 영국은 논의를 많이 한 다음에 허용의 수준을 높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허도 되게 힘들다고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호주 같은 데가 특허가 굉장히 쉽게 낼 수 있는 규제가 낮은. 그래서 그게 국가 간의 경쟁 상황에 빠지면 잘못하면 과속 상태가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논의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우수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에 가장 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 있어서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박사과정을 갔을 때가 이제 35년 전쯤인데 그때는 사실은 되게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 차이라는 게 사람들의 머리의 차이나 아이디어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들이 거의 없었죠. 연구비라는 게 별로 없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이에 정부의 R&D 지원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속도로 축적이 됐고요. 생명과학의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유효화까지 안 와도 세계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 그러니까 거의 도달했다 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Fast follower를 넘어서 우리가 First mover로 가는 그 선상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에서는 우리가 가장 앞서가 있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다. 예쁜 꼬마선충은 제가 내년에 국제 꼬마선충 학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거기에 초청 연사 5명인데 그 중에 1명으로 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 정도 수준은 이제 우리나라 평균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유전학과 발생학을 전공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많은 학자들, 아주 뛰어난 또는 아주 깊이 있는 학자들이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분은 생물학자인지 철학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느낌을 주세요. 왜냐하면 생명을 계속
보다 보면 그동안에는 저는 이 생명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계속 봐왔는데 생명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건 철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기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라는 질문과 존재라고 하는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생명과학의 마지막 수준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언저리 어딘가에 지금 와 있는 것 같고요. 생명과학자로서 생명을 바라보는 거는 단순한 기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구상 또는 우주에서 이 현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아직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또 그 자체로 너무 독특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식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규명을 못하고 있죠. 그걸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생명 전체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는 당연한 것이어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은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비물리적인 존재다. 근데 물리학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가장 비물리적인 존재다.